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우리 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쭉 해온 이야기들은 역사 읽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읽기의 대상들은 문서도 있고 문자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례차례 그런 그 형태의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를 해왔습니다. 문자로 된 것, 문자란 무엇인가부터 따졌고 문자로 된 문서들, 고문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다 기억 못 하신다고 해서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자료 뒤집어 보시면은 그 안에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실 때에 이 이야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 그 생각들이라는 것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생각은 같이 하면 되지 오랫동안 머리에 두고 살 문제는 아닙니다. 머리에 두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고문서의 형태가 어떻고 고문서의 유형이 어떻고 그거는 크게 머리에 안 둬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그런 종류의 글을 보실 때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것은 그러면 그 중에서 백미, 그야말로 역사 서술의 백미는 역사 서지요, 사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역사서, 그건 있었던 사실을 그냥 다 적어 놓은 것인데, 이젠 그렇게는 안 믿을 겁니다. 있었던 사실, 그것도 검증을 통해서 사실로서 확인된 것들. 확인이 좀 덜 된 것도 있겠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무언가 이 사실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비어있는 것,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문서나 그 밖의 유형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들, 흔적이 없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끼워 넣어야죠.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서 역사서 서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걸 끼워 넣기, 보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관이란 말을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분량의 것. 그것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적은 분량의 것일 수밖에 없고 그 있었던 사실들, 있었음직한 사실까지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역사 서술을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가는 시간에 있었던 전체의 역사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은 잘 알죠. 그래도 뭔가 전체와 비슷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해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는 못 봐요. 전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거죠. 시대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를 바라볼 때는 시각도 있지만 무슨 철학을 보고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 한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라는 것은 덩어리 그대로는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그걸 편하게 보기 위해서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시대를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전체를 못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전체를 만나기는 어려운 거니까 좀 잘라서 만나자. 작은 덩어리로 부딪혀보자 하는 거죠. 그게 시대 구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 구분은 여러 방법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흔히 알고 있는 왕조별 구분도 있었고 있었던 왕조들이 있었으니까 국가 체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의 문제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원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구분 방법도 쓰고 있었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또 항상 현재가 기준이죠. 지금과 가까운 근대. 한 1000년쯤 가면은 그때가 현대가 되겠죠. 지금 2000년대를 놓고 이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에서 쓰고 있는 달력을 근거로 해서 200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한 3000년쯤 됐을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대에 살던 사람들을 보고 고대인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죠. 뭐니까 우리는 미래의 고대인입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역사 앞에서 너무 까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제가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나의 가치, 나의 시간. 그 기준으로 보기 쉬워요. 이 삼시기 구분법, 세시기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자신의 시간을 기준으로 봤다는 것. 지금부터 먼데 고대, 지금 가까운데 근대, 중간에 중세. 물론 이 시간 구분도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개념도 써요. 이 동양에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의 역사학은 일본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중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최근엔 또 서양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학문도 그러하듯이 역사학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근대 이렇게 놓고 보니까 20세기 전반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근대 하니까 근대가 어느 시기지? 가까운 시대라며. 그럼 지금이겠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조로 보면은 저 삼국시대나 아니면 뭐 통일신라 시대나 그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은 그래 중간쯤 되는 것이 고려라고 합하자. 대충 봐가지고 그럼 조선은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조선은 뭐지? 왜냐하면 고려 조선 합해서 900년입니다. 세계 역사 진행상 두 개의 왕조가 이렇게 1000년 가까운 시절을 딱 두 개의 왕조가 교체해가면서 존재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이집트 30몇 개의 왕조가 계속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길기도 길지만.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900년 넘게 두 개의 왕조가 교체해가면서. 그래서 조선을 놓고 시대 구분할 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이, 일본의 학자라든가 아니면 국내 학자들이 근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뭐 어디서 좀 듣던 말이죠. 근이라고 하는 말은 근대에서 근자일 것이고 세는 중세에서 세자일 것이고 갑자기 고대, 중세, 근대 하다가 근세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툭 들어갔어요. 근세가 뭐냐? 가깝기는 한데 근대적이지는 않은 것.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참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에 나눠서 보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나눠서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선 고려와 조선의 차이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 왕조는 교체됐다. 그럼 정치 체제는 달라지지 않는가? 아, 좀 달라진 것 같다. 뭐가 달라졌지? 아, 민의 위치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백성들의 위치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조선에 와서 유교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시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위민이다. 민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농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민본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이들을 짚어내기 시작했어요. 다 이런 문제들이 시대구분에서 왔었던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전 시간을 나누기가 불편해서 나누기가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도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에 근세라고 파악하는 근세론자들이 있고 그 근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 성격으로 봐서는 고려하고 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사회 구조와 본질은 같으면서 그 내부적인 진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세론자도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한때는 근세론자가 거의 대다수였죠. 그러다가 근세론자가 대다수였다가 이제는 뭐 중세론자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사회의 모습에 따라서 고대 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멀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성격이 다르다. 그 사회 성격이 어떤 것이냐? 뭐 노예제 사회라든가 봉건제 사회라든가 자본주의 사회라든가 사회주의 사회라든가 이런 사회 구조의 성격을 놓고 구별을 하자. 그런 견해가 있었던 거죠. 물론 구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무슨 덩어리 특징적인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구조화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구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그걸 찾아나가는 거죠. 거기도 입장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대로 막스 베버적인 입장도 있고 유형을 이런 모습이다 하는 유형들을 또 만들어 놓고 그 유형에 가까운 사건들을 찾아내서 사회를 설명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마르크스 같은 방법도 있죠. 철저히 구조화된 모습으로서 봐서 설명해 나가는 각각의 설명이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과 철학적인 관점을 나타내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떠한 입장도 어떠한 방법도 전체의 역사의 모습을 있었던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그물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왜 역사를 보는가에 따라서 그런 관점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다양해요, 보면. 그것이 우리가 역사서 읽을 때에 유의해야 될 점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은 어떤 입장에서 시대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고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썼을까? 자기 시대의 역사인식을 반영했을까? 이런 것들에 유의하면서 역사서를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서 이제 실제 역사서를 읽으려면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하는 거죠. 실질적인 방법들. 도서관에 출입을 많이 하시니까 책은 많이 보실 겁니다. 아니면 책 근처라도 있겠다 해서 오시는지 저는 목적을 모르겠어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터놓고 얘기를 해서 1년에 몇 권의 책을 보신지는 전 안 물어볼게요. 예. 공개해서는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과연 얼마나 정도의 양의 책을 읽었을까 보면은 1년 동안 어떤 때는 거의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책은 전공의 논문이나 책을 듣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적 교양서들, 이런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과연 얼마나 읽었을까? 소시적에 소위 말하는 이러면 이제 노털이라고 얘기를 하고 꼰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소시적에 어렸을 적에 책을 읽었었던 그런 것하고 뒤에 직업상 전문 직업이니까 읽었었던 책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겠죠. 지금 요새 몇 년 동안 제가 했었던 작업 하다가 또 멈췄는데 책 좀 읽자였어요. 그래서 읽었던 책을 전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젠 책을 많이 봤었던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보자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서상경입니다. 처음 봤던 책을 다시 보자 이런 뜻이죠. 대학 중형 논어 이런 것을 한두 번 봤겠어요. 엄청 여러 차례 봤죠. 편하게 분석을 하려고 보지 아니하고 이 책 좀 보자 해서 대학을 꺼내 들었고 또 이제 다른 책을 지금 택하려고 합니다. 또 뭘 볼까? 그래도 1년에 그렇게 책 수가 많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읽을 때 하고는. 어렸을 때는 책 읽기 좋을 때는 밤 새워가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읽잖아요. 소설, 시, 전문 교양서, 별걸 다 읽죠. 오늘은 역사서 읽는 거를 얘기하자는 거죠.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는 얘기는
분석적 입장에 있어서 역사서 읽기죠. 왜냐하면 책 읽을 때에 이 책을 내가 분석해서 이 책에 누가 썼고 이 내용은 무엇이고 서술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시집을 볼 때 그 시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분석하려고 보는 사람은 평론가지요. 그러니까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보는 경우도 있죠. 소설을 볼 때에 두 가지가 있죠. 평론가라고 하면은 분석을 하면서 볼 겁니다. 지은이가 평소에 어떤 글을 써왔지, 이 사람은 어떤 소재를 다뤄서 소설을 써왔고,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고, 이 사람이 그동안 소설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무엇이고, 이것은 그것과 다른가 같은가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러나 그냥 책점 일자에서 소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따져서는 제대로 읽지 못하죠. 방해를 하죠. 가지고 있는 선지식들, 선행되어 있는 학습들이 그 책에 대한, 그 작가에 대한 앞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책을 읽을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소설을 썼을 때 온전하게 읽지를 못하죠. 그 작가가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시인이 평소 쓰던 시 소재하고 다르게, 아니면 주제와 다르게 하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이 사람 늘 이런 글을 써왔지, 이런 시를 써왔지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서 읽기에 관한 것이지, 이를테면 모든 책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책을 분석적으로 읽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많이 해줘요. 중고등학교 때는 간추린 내용들을, 국어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간추려서 다 얘기를 해요. 작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글은 어떤 것이고 간추려서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줘요. 정보로서. 내가 읽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간추린 것을. 자,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작업.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역사서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떤 점을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각도에서 좀 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 책 볼 때 전부 저 김화묵에는 저렇게 보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는 시대로 봅니다. 소설은 소설대로 봅니다. 그냥 영화는 영화대로 보고 그림은 그림대로 감상을 하지, 그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림을 볼 때 그 작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보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 이런 것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역사서 읽기를 독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독사란 말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좀 이상했어요. 독사라니, 이건 조 아닌가, 새로 만든 단어 아닌가 싶었더니 조선시대도 많이 썼습니다. 독사. 역사 읽기죠. 역사 읽기의 그 상대적인 말은 작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쓴다 하면 그 수리부작, 이 단어가 생각날 겁니다. 서술은 하되 짓지는 아니한다. 그래서 역사서를 쓴다고 하면은 작사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와 작사가 있죠. 근데 술이부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늘 이 말을 머리에 두고 있어요. 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있는 대로, 지난번에 랑케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죠. 역사가가 주관이 개입돼가지고 서술 내용을 갖다 고쳐서 전달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자료가 있는 걸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역사가다. 그게 술이부작의 원칙이죠. 작사의 원칙. 그것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선택부터 사실은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그 사건을 선택한 것, 서술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부터 벌써 주관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사료가 중간의 바탕에서 작성된 것, 이런 부분도 놓쳤던 얘기들이죠. 근데 오늘은 초점은 독사의 방법이죠. 독사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는 역사서 읽는다, 역사서를 읽기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 역사하면은 사기를 뜻합니다, 보통. 역사 읽어 독사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문장 보면은 사기 읽은 겁니다. 그래, 역사책은 사기라고 생각해요. 사마천 그냥 떠올라요. 뭐 생각해가지고 어디 인터넷 찾아서 물어봐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사기. 역사책은 사기라고 해요. 또 하나 역사서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통감이죠. 자치통감. 통감 조료가 대유행했지만 간추린 것. 그래서 조선시대의 독사하면은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보는 것을 뜻했죠. 역사 읽기 하면 중국의 역사 읽기입니다. 지식의 환경이 그랬어요. 중세 시기에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 글깨나 읽으셨다는 분들, 이 지식인들은 역사라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의 역사부터 떠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가 떠올라요. 그게 늘 안타깝죠. 왜 중국의 역사만 잘 알고 있지? 이게 거의 많은 역사서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역사서를 쓰는가? 우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은 잘 안 함, 조금 알겠죠. 그게 서문에 참 많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독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하는 거고, 물론 일반적인 역사 읽기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의 맥락을 봐야 되겠죠. 역사를 읽으려면 무엇에 유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쭉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저는 나눴어요. 하나는 해제하는 방법, 사적 해제라고 얘기를 하죠.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전적을 뜻합니다. 사서죠, 사서. 그 역사서를 해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학사적인 방법. 이 차이는, 사적 해제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 역사서를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소개하는, 풀어주는. 해제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풀어주는 것이 해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 특히나 이 고전적들, 조선시대까지 만든 여러 전적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면은 그 항목을 쳐서, 예를 들어서 규장각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지난번에 소개해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원하는 책을 딱 치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책에 원문도 나오고 이미지도 띄워주고, 거기에 가만 보시면은 서지적인 사항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제를 클릭하시면은 이 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책을 알고 싶으시면 그런 자료들을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국 고전종합DB 데이터베이스도 보겠는데 그 소개를 했죠. 많은 문집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일부는 번역되어 있고 일부는 그대로 원문이 다 실려 있는 게 한국 고전종합DB인데, 아직 안 해.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거기도 그 책에 들어갔을 때, 예컨대 동사 강목이다, 아니면 연료실 기술이다 딱 들어갔을 때 첫 페이지에 딱 뜨면 보면은 연료실 기술 띄웠을 때 해제가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언제 간행됐고 내용은 무엇이고 쭉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보시면은 그 책에 대해서 바로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전종합DB 같은 경우는 해제한 사람의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기명으로 딱 되어 있어요. 누가 해제했는지. 그리고 도서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소개한 사람의 집필자의 이름을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유용할 겁니다. 그것이 해제입니다. 사적 해제, 사서 해제. 그래서 사적 해제를 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 책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역사학의 역사로서. 이것은 맨 뒤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서를 놓고 이 역사서의 역사학의 역사를 들여다보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역사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니까. 두 번째 이 문제는 설명은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서 많이 있는데 역사에 관련된 서술들은 정근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평도 있고 사론도 있고, 이건 간략하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유서라고 하는 책이 조선 후기 형식 중에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 백과전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종 종류 그 유자입니다. 들을 다 소개를 해놓은 것. 거기서 연역들이 많아요. 연역이라는 것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무엇은 어떻게 생겼고. 예를 들어서 오지연문 장전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의 유서가 있어요. 백과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전종합TV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서압 혹은 화압 딱 치면은 거기 가면은 서압은 무엇인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언제 생겼고, 어떤 성격이고. 그런 사론, 사평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하나의 책으로 된 것들, 같은 체제 안에서 서술된 것들, 역사서 이것만을 다루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육하원칙, 이 경우에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쓸 때에도 그렇고 읽기에도 그렇고 육하원칙. 누가 역사서를 들여다볼 때 누가는 서술 주체를 얘기하죠. 누가 썼지? 누가? 그 다음에 언제? 이건 언제 서술했는가? 언제 서술 시기도 있을 것이고, 내용에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편찬 시기도 있을 거예요. 서술 시기와 편찬 시기가 다를 수도 있죠. 서술하기는 고려시대 서술했는데 이것이 간행된 것, 편찬해가지고 나중에 나오게는 편간 시기, 간행 시기는 조선시대에 있을 수도 있죠.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죠. 쓰기는 고려시대 써놨는데 나중에 인쇄하면서 간행하면서 단어도 좀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삼국사기도 그렇습니다. 삼국사기는 어느 시대의 역사서입니까? 언제 만들었죠? 대충 연도를 물어본 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예. 고려시대죠. 예. 고려시대 만든 겁니다. 그런데 대상 시기는 언제예요? 삼국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삼국사기는 언제 찍은 거죠? 조선시대 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의 역사인데, 삼국사기도 이름 보십시오. 사기지 않습니까? 삼국의 사기.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역사책에 앞에 동국자들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벼슬을 뜻하는 것 말고, 동국의 이상국집 뭐 이런 거 말고, 동국 통감, 그건 중국의 통감이 있다는 뜻이죠. 삼국 사기, 그래서 중국에 사기가 있다는 뜻이죠. 무슨 저려, 중국에 나온 저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제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 편찬이나 서술한 시기도 있을 것이고, 간행 시기도 있을 것이고. 삼국 사기면 내용이 안 변하지 않겠는가? 김부식은 사망한 지 오래됐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제사법도 엄청난 동안 자셨을 텐데, 조선시대 하면서 내용이 달라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는가 하는 것들, 또 어디서 이 책을 만들었지? 편찬 장소 같은 거. 편찬 장소 나중에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데서 만들었네. 경상 가명에서 만들었네. 이럴 수도 있죠. 창녕에서 만든 거네. 그럼 편찬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편찬 기관이 문제가 되겠죠. 주체하고 관련해가지고. 왜 대구 발이지? 왜 대구 간행이지? 유명한 교사, 달서죠. 달성이죠. 딱 나오죠. 대구 딱 나와요. 대구에 유명한 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서 중에 일부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기도 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자치단체가 아니죠. 지방행정단에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서 이것도 주목을 하기도 하죠. 왜라고 하면 동기와 목적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나가면 내용이겠죠.
어떻게 하는 것은 편찬 과정, 사체, 역사 문체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의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상세하게 실질적인 거니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편찬 혹은 서술 주체를 밝혀야 한다. 아이고 절모로 시중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절에 가는 것이지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물론 불심이 깊은 분은 이 내가 공양하는 것이 어느 분을 모시는 것이다는 걸 알 필요는 없죠. 불심해서 그냥 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하시는 분이 요 돈을 꼭 어디에다 써라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큰 용도가 있죠. 헌금 아니면 공양 이런 것에 큰 용도가 있어요. 헛되이 쓰지는 않겠죠. 그럴 때에 도대체 이게 누가 편찬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편찬의 주체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다. 이제 다 외우실 때가 됐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으니까 관찬과 사찬. 관이 주도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있고 관찬과 사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인 내용이 되겠지만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관찬의 일반적인 형태는 왕명찬 혹은 수명찬. 수명찬이라는 것은 명을 받아서 편찬한 것 이런 뜻이고, 왕명찬이라는 것은 왕의 명에 의해서 편찬한 것 이런 뜻이죠. 형식상 그런 형태를 받는다는 거죠. 왕의 명령, 이것은 형식을 꼭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역사를 편찬하죠. 그 왕명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볼 것은 상설된 기구에서 편찬을 했는지 아니면 임시기구에서 편찬을 했는지도 살핍니다. 상설기구가 있죠. 춘추관 같은 것, 역사 자료를 모으고 상설된 기구에서 기록을 해둡니다. 비변사 등록 같은 것, 상설기구에서 기록을 해두죠. 승정원일기 같은 것, 그 역사책 자체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책들이죠.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걸 역사서로 우리가 착각을 할 정도로 거기에는 온통 역사 얘기가 되어 있죠. 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기록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변사 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2조에는 2조 등록이 있을 것이고 병조에는 병조 등록이 있을 것이고 각 기관마다 다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 가운데 일부도 남아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만든 기관에서 만든 것인지, 실록청 같은 것. 실록청은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조실록을 편찬해야 되겠다 하면 태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실록청이 구성이 되죠. 바로 이때다 하고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길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저 실록, 내 실록을 쓸 준비는 되어 있는가? 예, 기구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때는 왕이 앞에 재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금방 한 분 떠나셨더니 돌아섰더니 또 한 분 장례 치러야 되고 돌아섰더니 또 한 분 장례 치러야 되고 문종, 단종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그 뒤에 만들 수밖에 없죠. 몇 대의 왕을 지나서. 그 실록청입니다. 그 임시기구죠. 임시기구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사관들이 개인이 가장했던 것, 집에 듣던 것들 모아가지고 실록청을 꾸려가지고 담당자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분담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것이 실록입니다. 임시기구죠. 그거 다 되면 해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과정과 모든 것들, 기구에 담당한 관료들은 다 기록으로 남죠. 그래서 그 관찬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참가했는가에 따라서 역사서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관찬의 경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 시기의 역사 이해,
정도, 인식 정도가 이런 모습이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의 역사 이해를 가지고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이해, 이를테면 아까 삼국사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삼국사기라고 하면은 고려적인 이해, 고려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 이해 정도를 가지고 했겠거니 하고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유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관료들, 누가 참여를 했지 그것에 따라서 역사서 서술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엄청나게 달라가지고 역사서 편찬이 대단히 오래 걸렸던 역사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려사입니다. 고려사는 4차례, 5차례 개수 작업, 변개 작업을 합니다. 고려사 왜 했습니까? 조선을 딱 건국을 했으니까 앞에 왕조 그동안의 역사를 정리해야죠. 그래야 정통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고 그건 뭐 역사적인 정통성도 있고 정치적인 정통성도 있고 문화적인 정통성도 있고 그런 걸 확립하려니까 역사 편찬을 하죠. 어느 권력자나 권력을 딱 잡으면 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역사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요. 누구도 해요. 어느 나라의 경우도. 역사 쓸 만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걸 하죠. 작업했던 게 고려사죠. 만들자 해서 구성이 됐죠. 그러면 왕명에 의해서 고려사 편찬이 들어갑니다.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관료들이 들어가겠죠. 글깨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 학문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또 하나 거기에 발을 디디는 사람은 실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책을 만들어요. 원칙은 얘기하죠. 관찬이라 하더라도 이실직서 사실대로 써야 된다. 아니면 명분에 맞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원칙을 내세워서 만들어요. 적어요. 거기에 또 끼어드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역사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 구조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신료들,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생각이 차이가 나죠. 관료 안에서도 차이가 나죠. 관료 가운데 왕이 중심이니까 기존하면 그거 다 따라가면서 그걸 보필을 잘 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하도 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 백성을 위한 정치는 왕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준은 세우겠지만 실제 집행하고 돕는 것은 관료들이다. 그러면 역사서를 쓸 때에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지금은 아니고 지나간 고려의 시대지만 고려의 왕을 중심으로 쓸 것인가? 고려의 신료들의 활동을 쓸 것인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세우기는 수리부작이요, 이실직서요, 이 원칙을 내세우지만 선택하는 내용들, 구성하는 방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의 생각들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고를 가져왔을 때, 초고본을 가져왔을 때 각하, 폐하, 전하죠. 이거를 이 정도를 역사서라고 지금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고 됐네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거죠. 잘못됐네.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군주의 잘못된 점들. 이건 거울 삼아서 교훈이 있는 역사에 되는 거니까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 신료들의 문제들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왕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문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유교와 배치되는 상치되는 대립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빼어버리기도 하고 이실직서라고 했는데 실제 있었던 이름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려 때 썼던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아니다. 그건 너무 남사스럽다. 말을 좀 바꾸자. 말을 바꾸자. 고려는 스스로 천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천재의 나라라고. 그래서 그 연호도 쓰고 그랬는데 조선의 관료의 입장에 봐서는
이건 너무 참남대다, 외람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좀 바꾸자 명칭을.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로 부딪히죠. 사실대로 쓸 것인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쓸 것인가. 고려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의 선택을 놓고 4차례, 5차례 고쳐가지고 마지막엔 성정하고 타협적인 모습으로 나온 게 지금의 고려사입니다. 그 내용만 설명하려도 2주, 3주 걸릴 겁니다. 누가 나섰고 됐다 할 때까지 안 됐다 그래서 다시 고치고 팀을 바꾸고 편찬팀을 바꿨는데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냈더니 마음에 안 들고 왕이 됐다고 하는데 신하들이 보이콧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결국 타협적 모습 고려사 나오고 고려사 그렇게 딱 나오니까 왕의 얘기도 있고 신의 얘기도 딱 있는데 전체 내용을 잘 모르겠다. 또 책을 만들죠. 고려사 저료를. 고려사 저료는 고려사의 간출인 고려사겠구나.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사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일, 문체. 스타일이라는 건 문체입니다. 역사에서 문체를 사체라고 합니다. 역사 문체, 문장. 이게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간칠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사를 들여다보려면 고려사 저료를 보면 요약해서 볼 수 있겠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2개를 다 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찬의 경우는 어떤가? 사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찬의 경우는 더군다나 개인의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학적 전통이 뭔가? 뭘 배웠지? 집에 학문은 뭐지? 그 사람 집안에서는. 아, 이 사람 양명학자 집안이네. 아니면 퇴계 계열로 쭉 공부한 사람이네. 아니면 저기 율곡부터 내려오는 계열이네. 아니네. 도가적인 이해에 있었던 집안이네.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죠. 가학적인 것들. 이게 꼭 공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보실 때에 조선 후기에 노론과 소론이 있어요. 큰 늙은이, 작은 늙은이.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하여튼 노론, 소론, 늙은이, 젊은이. 노소 동락인지 노소가 동락하지 않고 노소 갈등을 빚었는데 그리고 남인 이런 여러 정당들이 붕당들이 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권력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소론 쪽하고 남인 쪽이 좀 비슷해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시전을 생각해요. 왕이 튼튼해야 된다. 왕권이 강화돼가지고 왕에 의해서 이 정치가 이끌어져야 된다. 남인하고 소론 쪽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론은 어떻겠는가? 노론은 관료층이 두터워요. 실제 정치를 좌지우지했었던 조선 후기의 세력 중에 큰 세력이 노론 쪽이었었죠. 그래서 그 노론이 역사서도 많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들은 관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공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남인도 권력을 잡았다가 물려났었고 소론도 잠깐 권력을 잡았었고 그런데 자신들의 정치적 방향, 정책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 힘의 관료들의 힘을 결집하는 것보다는 왕을 등에 업고 왕을 기반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쪽을 선택했었던 다분히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생애, 이 사람은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가졌는가? 농사 짓던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 지은 것을 받아먹던 사람인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제 이 책을 썼지? 그 사람의 책 내용들, 역사서 내용을 이 사람은 암흑의 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썼을 거야. 그건 안 됩니다. 어느 시기에 썼는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20대에 쓴 것이다. 천마산 밑에 가가지고 이규보가 이러이러하게 쓴 거다. 그걸 밝혀야죠. 아직 역사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했을 때에 그러나 뜻은 있었을 때 쓴 것하고 많은 역사서를 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쓴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책도 마찬가지야. 어떤 책을, 도서를 읽으실 때에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분석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그냥 보지 않으시고, 소설, 시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이 내용의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이 시를, 이 소설을 언제 지었지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했지?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소설을 만들었지?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중요해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소설이라고 하는 것,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역사를 쓴다 혹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작가, 쓰는 사람의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파악되어야 될 요점이긴 하지만은 그것만에 의해서 그 글을 그대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천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훨씬 넘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국문학자하고 한번 젊었을 때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얘기가 이거예요. 소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역사학 하니까 소설 전공한 분인데, 소설은 시대를 넘어서는 이야기도 소설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선 시기를 글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저 반론이 있었죠.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창의적인 게 나왔을 것이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건 못 봤다네.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그 사람이 경험했었던, 본인이 인지하고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다른 스텝, 다른 단계, 다른 발걸음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여튼 얘기는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은 생각할 수 있죠. 보편성, 늘 이것은 그 시대의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늘 그 생각,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니까 이 글은 그럴 것이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적었을까? 뭐 다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 다산 정약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학의 완성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사회의 현실을 개혁적으로 농민 중심의 사회로 바꿔나갈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집중이 토지제도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산의 모든 글들을 읽으면 안 됩니다. 다산이 젊었을 때 얘기한 부분이 있고 뒤에 가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게 있고 달라요. 젊었을 때 생각은 와, 농민들이 땅 없네. 아,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네. 그럼 어떡할까?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면 되겠네. 간단하죠. 농민적 토지 소유.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게끔 하면 된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가?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진 게 아니라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민들은 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실현시켜야 된다. 주장을 해요. 전론이나 이런 데서.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주변을 돌려보니까 세월 지나가면서 주변 돌아보니까 땅 가진 사람이 다 힘을 가지고 있거든. 안 내놔. 국가에서 다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힘싸움에서 밀리죠. 힘싸움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에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여전론. 아, 사들일 수 있는 토지만 일단 사들이자. 국가가 나서서. 다 안 판다고 그럴 테니까 사들일 수 있는 토지만 사들여가지고 마을을 조성해서 그 마을 안에서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 바뀌는 거죠. 농민적 토지 소유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되 현재에 있어서의 그 급격한 변혁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이뤄나가자고 하는 쪽으로 바뀌죠. 그래서 다산의 글을 볼 때 이 다산의 글이 어느 시기의 글이냐에 따라서 토지 소유에 대한 것, 농민에 대한 이해, 사회개혁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역사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쓴 역사서이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편찬소설의 동기와 경위, 목적을 밝혀야 된다. 이거 왜 썼지 하는 거죠. 삼국사기 왜 썼지? 왕명이 있어서. 그럼
왕명에 의해서 썼지만은 그 동기가 뭐냐고. 왜 왕명은 이때의 역사서를 만들려고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참가해서 동의해가지고 역사서 편찬한 생각은 무엇인가? 동기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내야 되겠죠. 그 앞에도 역사서가 있었어요. 삼국시대도 역사서가 있었어요. 이걸 밝혀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쉽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작가나 편찬자가 내가 이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하는 글을 보면 되죠. 서문에서 혹은 발문에서 나는 이런 생각에서 이 역사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임금에게 올린 글, 역사서를 다 만든 다음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이런 생각에서 역사서를 썼습니다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뜻에서 역사서를 썼구나. 그걸 알고 역사서를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책 사면은 이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책을 사게 되면 젊었을 때 샀을 때에 서문을 거의 안 봅니다. 본문부터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들도 잘 안 보죠. 본문만 열심히 보죠. 제대로 보려면은 작가의 서문부터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오히려 책을 읽을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작가의 의도, 서문 딱 빼고 본론부터 들어가서 본 다음에 그러면 왜 썼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서를 분석적으로 보려면은 서문이라든가 발문을 통해 가지고 역사서 편찬의 동기와 목적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나 서문이나 발문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 그 책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이유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고전 번역서 들어가셔가지고 전체 이번에는 전체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느라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사이트입니다. 한국 고전종합 DB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 고전 번역서 최소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고전 번역서의 제목을 가나다라 순으로 딱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각사 등록이라든가 가람, 이 동네 사람이니까 혹시 아실런지 가람, 강제지, 강한지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 경복궁은 정조 관계겠네. 경세유표, 다산 얘기를 했으니까 경세유표도 여기 번역되어 있고 쭉 내려갈게요. 보다가 더 내려갈게요. 문집들도 쭉 나오죠. 허미수의 기원일 것이고 노봉시집, 노사집 쭉 내려가고 담원, 대동야승 같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대동야승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전들이 다 번역된 건 아니에요. 번역된 것 그리고 여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문집의 본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몽땅 번역하지 않았어요. 골라서 번역했어요. 퇴계집, 율곡집 보면은 퇴계 전집에 나오는 모든 글이 번역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 율곡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많이 알고 있는 동국여 지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지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동문선, 동문선이 있고 동문선부터 갑시다. 동문선 클릭해 주세요. 오케이. 동문선 가면 44권. 이 동문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려면 여기에 가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지. 해제 보고 이 동문선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해제에 아시면은 바로 이제 서문을 좀 보시려고 44권 내려가세요. 쭉. 이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44권에 클릭해 보세요. 표전이라고. 표전은 형식입니다.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그 문서의 형식인데 표전에 보면 제44권 표전에 보면 각종의 표전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어떤 표전이 있는가 좀 올려보세요. 진표법. 17번째에 진삼국사기 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세요.
지인 삼국사기표. 예,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올리고 왕에게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앞에 뜻을 밝힌 것이 표전문입니다. 김부식이 썼어요. 아, 이건 뭐, 요즘 쓴 글입니다. 김부식이 직접 글 쓴 건 아니고. 김부식의 이름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하는 이 표전문이, 우리가 보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나와 있는 삼국사기의 원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따로 돌아요. 그 책 나올 때 이것을 붙이진 않았을 테니까, 삼국사기에. 삼국사기에 올리고, 이 책 이겁니다 하고 올린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안 나오죠. 여기엔 나와요. 이걸 누가 좀 번역을 좀 뜻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여기에 왜 썼는가 하는 게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죠. 김부식은 아래입니다. 옛적에는 열국도 역시 여러 나라들이 다 사관을 두어가지고 이를 기록했다는 거죠. 보입니까? 내용이 좀 보여요? 예.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시력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맹자는 진의 승과 초의 도울과 노의 춘추, 이게 다 역사책입니다. 다 의는 한 가지다. 역사책 쓰는 건 한 가지 뜻이 있다. 그런데 해동의 삼국이 지나온 세월이, 해동삼국, 우리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삼국 혹은 삼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려 조선 때에도. 해동의 삼국이 지난 세월이 참 오래됐는데 사실 책으로 기록되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 노인에게 명해서 편집하게 했다. 와, 우리 왜 다른 나라 역사책 다 있는데 중국에 왜 없는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어쩌고 모자라고 어쩌고 중겸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생략. 손도 떨리고. 보통 하는 얘기가 나이 들어서 저걸 쓰니까 손도 떨리고 이런 표현들 합니다. 근데 실제 손 떨렸을지 몰라요. 글을 볼 때 그 글의 진이 진짜 참뜻하고 표현되는 거와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상징적인 걸 찾다 보면 진짜 실제 글에서 쓴 거를 너무 헛짓는 경우가 있어요. 다산 같은 경우, 다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산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다산이 쓴 글 중에서 소등에 실려가는 얘기를 했어요. 소등에 실려가면서 그걸 읽은 사람들이 다산은 다 거룩해 보이거든. 모든 게 그럴듯해 보이고. 야, 굉장히 다산이 낭만적이네. 소도 타고 다니고 필이나 불었으면 최고였겠다. 소등에 실려간 겁니다, 사실.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소등에 실려 다닌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걸 사실대로 봐야지. 그 상징적으로 이 뜻이 뭐지 해가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멋들어지게 쓰죠. 다산이 소등을 타고 말이야 멋지게 낭만적인 걸음을 뛰셨네. 그거 아닙니다. 실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소등에 실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왜? 다산이니까 이러고. 그렇게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려 생각하는데 폐하께서는 대단하죠. 폐하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황제한테나 쓰는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왕도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앞에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참 대단하고 공부도 대단하고 성품도 좋고 인성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여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학사대부가 사와 대부면은 이거는 공부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대부가 오경제자.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 책들 그리고 중국의 역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적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시종을 알지 못하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우리 역사는 너무 모른다 이거죠. 이게 후대에도 역사책에 가끔 인용되는 그런 문장이죠. 한탄스럽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는 솥발처럼 삼국이죠. 삼정 솥발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능히 예로서 중국과 상통했다. 그래도 자존의 얘기를 하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과 맞서서 솥발처럼 서가지고 중국과 문화를 교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른바 고기는 뭐예요? 김부식이 만난 그 옛 기록들. 김부식도 기록을 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김부식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을 가지고 삼국사기를 썼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관료들 다 모아가지고 자
기억 좀 짜맞추자. 퍼즐 맞추게 하자. 불가능해요. 뭘 가지고 하겠는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들을 맞춰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는 여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삼국사의 곳곳에 보면은 고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문자가 너무도 졸하고 사적도 빠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기록은 있는데 시원찮다. 다시 체계화를 하자 이런 뜻이죠. 군왕의 선악과 쓰는 건 뭐냐? 뭘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군왕의 선악. 왕의 잘하고 잘못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신자의 충사. 충성스러움과 삿된 것. 잘못한 것들. 그리고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칠한. 이런 걸 다 드러내가지고 역사서 왜 써요? 권계를 삼고자. 그렇게 없으니까 내가 재주는 없지만 이게 저 중국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거예요. 역사서를 쓰려면 3장 지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역사서 아무나 못 쓴다. 하나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본래 있어야 되고 재주, 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학, 재학, 학문적인 것이 있고 식견은 판단력을 얘기하죠. 그런 것이 있어야 역사서를 쓴다. 그런데 그건 나는 없다. 그래도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새로 구성하겠다. 여기서 역사서 쓰는 목적 다 나왔잖아요. 왕명찬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우리의 역사를 지식인 쪽이라도 최소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1차적인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신료들. 글깨나 공부한 사람들의 신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일반 백성들이 모두 이 역사를 알겠다. 그거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중국의 역사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해야 되겠다. 방법은 뭐냐? 이전 기록을 근거로 하되 재체제화를 통해 가지고 체계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쓰겠다. 이 글에서 다 나오잖아요. 삼국사기가 어떻다는 것. 그 소재는 어떤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군왕, 신하, 그리고 백성들에 있어서는 칠한의 문제. 안정된 세상에서 살았는가 아니면 어지러운 세상에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책이 왜 썼지 하는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죠. 여러분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법례 혹은 의례 이런 것들이죠. 법례 의례라고 하는 것, 이 책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씁니다 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책도 다 법례와 의례를 맨 앞에서 아니면 맨 뒤에 발문해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책들을 참고문호로 합니다. 다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서들 최소한 그런 거 다 밝히고 있어요. 넘어가셔가지고 동문선에서 나가가지고 리스트로 갑시다. 리스트 바로 아래 넘어가세요. 이 아래 쭉 내려가요. 동사강목 있을까요, 바로? 여기까지 이 집을 방문한 김에 동사강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앞에 딱 보면은, 물론 동사강목이 무엇이다 알고 싶으시면은 해제는 먼저 읽어보시면 되죠. 해제 읽어보시고. 동사강목은 수남 안정복이 쓴 책인데, 강목 사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남은 성호이익의 제자죠. 성호이익 하면은 실학자 중에 실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개 유영원, 성호이익, 다산, 거대한 세 봉우리 중에 한 분이 성호이익입니다. 그럼 실학자 중에 제자니까 수남 안정복도 실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겠구나.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학적인 관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학자의 제자라고 해서 실학적인 관점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제자들이 반드시 보수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수남 안정복은 대표적인 성호이익으로부터 배웠지만은 이익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좌파도 있고 상대적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 생각이.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그 보수는 요즘에 쓰는 보수하고 달라요. 요즘 보수란 말은 이상하게 써요. 이거 보수도 아닌 내용을 보수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보수라는 건 이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보수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비합리적이든 하면 달라요. 그래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수예요. 수남 안정목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조선사에 흔들리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안정목의 생각에는. 서학도 들어왔어요. 천주교도 들어왔어요. 와, 이건 사학이다.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누가? 내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뭘 붙잡았냐? 이전의 가치 체계,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들의 문제였어도 현 관리 제도를 전부 통째로 개혁해가지고 백성이 주인 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현재의 체제 안에서 그 제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임관정요 읽어보십시오. 변혁적인 것, 위민이니까 이건 주민, 민주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위민과 민주는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고 백성이 주인 돼서 하고는 다릅니다. 유견에 있어서 위민, 민본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근본으로 삼 때 그 백성은 주체가 되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냈죠. 의사결정,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항상 의사결정입니다. 누가 그 일을 결정을 하고 있는가?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수남 안정목은 그 체제를 유지하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목체의 사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는 지켜져야 될 것이고 이런 사회가 조선사회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다 요즘 말로 하면 좌파로 갔어요. 진보적인 생각으로 갔어요. 바꿔야 된다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수남 안정목입니다. 죄의 의사하고는 다 사실만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수남 안정목이 얘기한 아주 대표적 소수국의 대표적인 사서 중에는 역사 책에도 여기에 서부터 법례가 있어요. 이 법례를 좀 보시게. 법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싣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책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맨 위에 거 봅시다. 예, 법례부터 봅시다. 법례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내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런 방향에서 책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휴대폰을 가지시든지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표적인 역사서, 고려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법례 의례를 찾아보세요. 그럼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아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서술 방법의 문제. 어떻게 쓸 것인가? 사체의 문제입니다. 사체, 역사 문장체. 역사 문장체 간단하게 여기를 소개해 드렸지만은 뭐 사실은 우리가 이 이상의 그 이해도 좀 사실은 필요 없죠. 편년체. 어떤 방식으로 쓰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기술해 나가는 거. 이게 편년체입니다. 연대기적인 서술. 이게 편년체예요. 그대로 적어요. 모든 역사를. 편년체 서서. 이게 가장 먼저 나왔었던 역사죠. 역사 기록입니다. 그냥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생기죠. 사건의 상호 연관성을 들여다보려면 따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사건만 기록한 겁니다. 많이 쓰는 방식들입니다. 편년체. 조선왕조실록 편년체 사서죠. 편년체. 몇 년 몇 월 며칠에 왕이 뭐하고 신하가 뭐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가 어떤 상소를 올렸고 그걸 연대별로 쭉 적어놨죠. 근데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편년체가 아닌 부분이 딱 들어가죠. 세종실록에 가서는. 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지리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칠정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는 다 편년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편년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전체가 있어요. 기전체. 기전체는 세 덩어리입니다. 기전이란 말은 본기와 열전을 합친 말입니다. 본기와 열전. 본기는 뭐냐?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술입니다.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이 뭐 했자는 거 쭉 적죠. 그 다음에 열전에 가서는 열전은 신하들이잖아요. 신하도 여러 신하가 있죠. 정치에서 뛰어난 행정력을 하셨던 상신들,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적어요. 그런 사람을 적어놓은 것 이게 아쉽죠. 각종의 제도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지입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전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전체에는 지 같은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제도, 지리 이런 관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표도 들어가 있어요. 연표 같은 걸 정리해가지고. 기전체는 역사의 내용을 분야별로 파악하는 데 좋죠. 그러나 좀 번잡스럽죠. 똑같은 일이 하나는 왕이 있는 데서 본계에 적혀 있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누구에 관한 것들이 본계도 있고, 또 신하의 열전에 가면 그 신하를 중심으로 해서, 신하도 여러 신하 있죠. 충신도 있고 역신도 있고, 이쁜 놈, 착한 놈, 미운 놈 다 적어놓죠. 앞에다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강목체는 뭐냐? 이 강목체는 철저히 가치 개입적입니다. 강목 딱 한 번 쓰네. 그물, 그물이라고 합시다. 도저히 그물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그물을 그렸습니다. 여기를 잡는 거지. 여기 벼리를 잡아야죠. 잡으면은 이 아래가 다 딸려오죠. 예? 이게 강이면은 이건 그야말로 목이 되죠. 눈이. 그물눈 되듯이. 이 목은 어디에 따라옵니까? 이 강에 따라서. 잡는 이 목에 따라서 딱 따라오죠. 이게 강과 목입니다. 그래서 강이 큰 제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제목은 가치가 개입된 용어를 쓰게 돼 있는 거고, 누구누구의 성쇠, 무슨 누구의 흥, 뭐 이런 것을 쓰게 되면 그 아래 관련되는 역사가 시간적, 편년적으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강목이에요. 철저히 강목은 가치 개입적이죠. 거기에 묶어놨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강과 목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목 안에서도 저렇게 항목 아래에 들어가서는 연대기적인 편년적인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 강목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라고 있어요. 기사본말체. 기사.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소설에 있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본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본말. 본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전개와 결과를 한 묶음 안에서, 한 꼭지 안에서 기술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사본말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례실 기술. 연례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사본말체입니다. 태조조 고사 본말. 태조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말을 기록해요. 역사에 있어서의 원인을 주목하고 원인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전개 과정을 보고 결과를 파악해 나가는, 그야말로 역사 전개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기사본말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본말체를 이긍익이 편찬했다고도 하고, 요즘에는 이긍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함께 한 것이다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히 안 되니까 기전체에서 쓰는 지라든가 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 또 들어가 있어요. 기사 연례실 기술에는. 양이 방대합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사체가 됐건, 편년체가 됐건, 기전체가 됐건, 기사본말체가 됐건 그 내용이 사실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서의 진실 여부, 사실 여부는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해야 될 것은 그렇게까지 다 하면 손 털고 끝, 잘 알겠다 아니죠. 내용을 정작 소개해야죠. 아, 이것은 삼국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삼국의 뭐에 대한 것이다. 아니면 불교의 수용과 전파에 대한 것이다. 이런 내용 소개를 해줘야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삼국사기 김부식이 썼고 이런 뜻에서 썼고 편체는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봐라. 그런데 그 책이 뭘 싣고 있는데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서술 시기와 편찬 시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이 책은 언제 서술을 했고, 그건 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서술 시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서지사항을 확인하죠. 서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보통 알려져 있는 책에 관한 모든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서지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이름부터 보겠죠. 이 책 이름이 뭐지? 삼국사라고도 되어 있을 것이고 삼국사기라고도 되어 있을 것이고, 조선시대 책들 한장되어 있는 책들 보면은 겉에
표지에 있는 내 이름하고 표지 서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맨 앞에 책 딱 펼쳤을 때 권두 서명, 처음에 나오는 서명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넘기다 보면 판심, 목판이면 목판, 활자면 활자의 가운데에 책 이름이 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목하고도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왜 다른지를 검토를 해봐야죠. 이게 왜 다르지? 서지사항들을 하고, 그 다음에 판본 소개를 해야죠. 이게 정덕 연관이냐, 아니면 고종때 거냐. 제가 삼국사기에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은 최소한 고종 말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새로 찍은 겁니다. 한 줄을 썼죠. 판본에 대한 거죠. 판본. 언제 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잘 싸가지고 가서 잘 보존하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판본할 때는 뭐 필사인지 옮겨 붓으로 썼는지, 아니면 인쇄를 했는지, 인쇄했으면 활자를 썼는지, 아니면 모판을 했는지, 활자면 어떤 활자인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소장기 같은 게 그 책에 있는 경우 있는데, 그건 여러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진품을 보실 경우에 그 책이 한적으로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소장기를 좀 책 뒤 앞에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사기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책을 특별히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문화재 관련돼서 아니면 다른 것과 관련해서 책을 검토하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소장처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은데 도려져 있습니다. 도려냈어요. 경로가 의심되는 거죠. 소상 경로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 오려내든지, 목 같은 경우는 뭉개놨어요. 그런 책 보시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건 이제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지적인 내용까지 다 끝나면 사학사적인 가치.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그 역사서를 역사학의 역사에서 판단할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이런 걸 보죠. 삼국사기라고 하면은 고려라고 하는 중세 사회 역사 서술입니다. 그러면 이 서술은 고대의 역사 서술의 어느 부분을 이어받았는 것이고, 이 시기에 일반적인 이해, 역사 이해뿐만 아니고 이해 위에서 그 문화 위에서 어떻게 이 학문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파악을 하는 거죠. 역사 이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철저히 유교적 역사 인식이네. 아니면 상무교사를 보면서 이건 철저히 불교적 입장에 있어서의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역사를 보고 있고, 이것은 역사를 불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보는 관점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사건의 배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 이건 육아의 책들하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학의 역사로서 그 설명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다 정리된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면서 역사서를 읽으시면 되는데, 이 방법들은 달리 얘기를 하면은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목적에 두고 이제 책을 읽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바로 이런 육하 원칙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 썼지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책을 보시게 되면은 보다 그 책의 내용에 근접하고 자기가 파악하는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 역사서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역사 읽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이제는 남이 얘기해주는 역사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역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 최소한 삼국유사를 권합니다.
삼국유사 참 신기한 얘기들 많습니다. 삼국유사를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에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은 삼국유사 번역된 문장들이 쭉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국유사.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삼국시대에 대한, 물론 고려시대에 기록한 풍부한 역사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혹시 들었었던 그런 몇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도 거기에 다 나옵니다. 거길 벗어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역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일부분의 얘기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시고 조금 더 확장하시면은 조선왕조실록 편찬되어 있는 것들 시간이 있으실 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단어들을 투입해가지고 여러분 조상의 이름이든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가서 들여다보시면 역사를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믿지는 마시고 기록 자체를. 물론 역사를 자꾸 들여다보면 의심만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읽는 문제. 답사죠. 답사. 역사 문화를 어떻게 답사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 그리고 유의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현장에서 읽는 것이 답사이기 때문에 공간 읽기 아니면 현장 읽기죠. 현장 읽기 방법으로서의 답사를 총정리해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은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정리는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보고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